양부는 천수군 기현 출신으로 위략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군 출신인 윤봉, 조왕과 함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사에 임명된 뒤 사신이 되어 허도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는 아직 조조와 원소가 모두 건재한 상태였으므로 양부가 돌아오자 여러 장수들은 그에게 조조와 원소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양부는 원공은 관대하나 결단력이 없고 계책을 짜는 것을 좋아하나 실행력이 부족하니 결단력이 없으면 위험이 없어지고 실행력이 부족하면 뒤일을 잃게 되므로 원소가 지금은 비록 강하지만 결국에는 대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공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획이 있고 시기가 왔을 때 결단을 내림에 주저하지 않으며 법령은 통일되어 있고 병사들도 정예한 데다 외부의 사람들도 능히 활용하여 임용된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므로 필시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조조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조가 원소를 꺾게 됩니다. 이후 양부는 효렴으로 천거되어 승상부의 초빙을 받았으나 양주자사인 위강의 총애를 받았기에 주에서 표를 올려 양부를 창군사로 삼았으므로 그는 중앙조정으로 가지 않고 주에 남게 됩니다. 마천은 동관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배한 뒤 달아나서 여러 융족에게 의지했고 이에 조조는 마초를 추격하여 안정군에 도착했으나 때마침 소백이 하간에서 반란을 일으켰기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양부는 조조에게 마천은 한신과 경포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으며 강족과 호족의 마음을 크게 얻고 있으므로 서쪽주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대군이 돌아가면서 엄중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상지역의 여러 군은 국가에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조는 양부의 말이 옳다고 여겼으나 군대가 급히 돌아가게 되면서 마초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부의 걱정대로 마초는 여러 융족의 우두머리들을 통솔해 농상지역의 군현들을 공격해왔고 이로 인해 기성을 제외한 모든 군현들이 마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농우지역의 병사들까지 얻게 된 마초의 세력은 더 강대해졌고 한중의 장로 또한 대장 양항을 파견해 마초를 돕도록 했으므로 총 만여 명의 병력이 양부가 주둔하고 있던 기성을 공격해옵니다. 양부는 선비들과 자신의 일족의 자제들 중에서 병사로 참전할 수 있는 사람 1000여 명을 통솔했고 사촌 동생 양학으로 하여금 성 위에 반달 모양의 진영을 만들도록 하여 마초의 군대와 접전을 치렀는데 정월부터 8월까지 맞서 싸웠음에도 구원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에서는 별과 염원을 몰래 내보내 구원을 요청하려 했으나 그는 마초에게 붙잡혀 살해당했고 이로 인해 양주자사인 위강과 태수 등은 놀라서 얼굴빛이 변했는데 결국 이들은 마초에게 항복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양부는 눈물을 흘리며 저 양부 등은 부용자제와 함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독려하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전단의 수비도 이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거의 이루어지려 하는 것을 버리고 불의한 명성에 빠지게 될 바에 저 양부는 죽음으로써 이 성을 사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다음 목 놓아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강은 결국 사람을 보내 마초에게 화친을 청한 뒤 성문을 열고 마초를 영접했으나 마초는 입성한 뒤 양학을 체포하고는 양항을 시켜 자사인 위강과 태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하여 양부는 속으로 마초에게 복수를 하려 했으나 기회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내가 죽었기에 양부는 아내의 장례를 이유로 휴가를 청한 뒤 기성에서 벗어납니다. 양부의 이종 사촌 형인 강서는 역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양부는 어렸을 때 강서의 집에서 자랐기에 강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 강서의 모친과 강서에게 기성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고는 한숨을 지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강서는 오히려 양부에게 어째서 이렇게 슬퍼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양부는 강서에게 성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 군주가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천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군주를 배반했으며 주의 장수들을 학살했는데 어찌 저 혼자만이 느끼는 책임이겠으며 한주의 사대부 모두가 그러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병사를 가지고도 독단적으로 행동할 뿐 적을 토벌할 뜻이 없으니 이는 조돈이 군주를 죽였다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마초는 강하나 신의가 없고 틈이 많아서 도모하기 쉬울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강서의 모친은 양부의 발언을 듣고는 매우 감격하여 강서를 꾸짖은 뒤 양부의 계책을 따르도록 했기에 마초를 토벌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됩니다. 양부와 강서 이외에도 조왕, 윤봉 등 수많은 선비들이 계획에 동참했고 양부가 또 다른 사촌 동생인 양모를 보내 기성에 있는 사촌 동생 양학에게 이를 알렸으므로 기성 내부에 있던 양관, 조구 등도 합류하게 됩니다. 건안 19년 양부는 강서와 더불어 노성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마초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 그 틈을 타 조구, 양관 등은 양학을 풀어주고 기성에 성문을 걸어 잠근 뒤 성에 남아있던 마초의 처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초도 강서의 본거지인 역성을 기습해 강서의 모친을 사로잡았는데 강서의 모친은 마초를 보고는 너는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식이고 군주를 살해한 흉포한 도적이니 천지가 어찌 너를 오랫동안 용서하여 일찍 죽지 않게 하겠느냐. 감히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겠느냐 라고 꾸짖었고 이에 마초는 분노하며 강서의 모친을 죽여버립니다. 이후 마초는 전열을 가다듬은 뒤 양부가 있는 노성을 공격했고 양부는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웠는데 그는 몸에 5군데의 상처를 입었고 일족의 형과 아우들 중 7명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마초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마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한중의 장로에게 도망가게 되었으니 만약 이와 같은 양부의 눈부신 활약이 없었더라면 마초는 양주와 옹주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을 테고 한중의 장로와 연합하여 움직였을 것이므로 이는 조조에게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농우지역이 평정된 뒤 조조는 마초를 토벌한 공로를 매겨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렸는데 양부에게도 관내 후에 자기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양부는 사양하며 저 양부는 군주가 살아있을 때는 난을 막은 공이었고 군주가 죽었을 때는 절개를 위해 죽으려 힘쓰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물러나는 것이 옳으며 마땅히 죽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또한 마초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진실로 자기와 폭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조는 양부에게 군은 무천인들과 함께 공을 세워 서쪽 땅의 사람들이 미담으로 여기고 있어 자공이 상을 사양하니 중리는 이를 선행을 멈추는 행동이라고 했소. 군은 국가의 명에 순종함으로써 성의를 보였소. 강서의 모친도 강서에게 빠르게 계획을 실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밝은 지혜는 아무리 양창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마 넘지 못할 것이요 어질구나 어질도다. 훌륭한 역사가가 이를 기록하여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정벌할 때 양부를 익주자사로 임명했고 돌아와서는 금성태수로 임명했다가 다시 무도태수로 임명했는데 무도군은 촉항과 가까운 지역이었기에 아마 조조는 뛰어난 인물인 양부를 무도태수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유비가 장비, 마초 등을 파견해 공격해왔으나 조조는 조홍을 보내 이를 막게 했고 결국 조홍의 승리로 전투가 끝납니다. 그런데 조홍은 승리하자마자 큰 연회를 열어 술자리를 벌였고 가이들에게 매우 가는 비단 옷을 입게 한 뒤 발로 밟아서 북을 치도록 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양부만이 언성을 높여 큰 소리로 조홍을 꾸짖으며 남녀의 구별은 국가의 중요한 예법인데 어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비록 하나라 거왕과 상나라 주왕의 음란함도 이보다 심하진 않았을 것이요. 라고 일갈한 뒤 오소매를 부리치고는 자리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이에 조홍은 곧바로 가이들을 물러가게 하고 양부에게 요청하여 자리로 돌아오게 했으며 수견해하며 양부를 꺼려 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무도군이 홀로 떨어져 있었고 한중을 점령한 유비가 또다시 하변으로 진군하려 했기 때문에 그곳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자 했으나 관리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주저할까봐 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부의 위엄과 신망이 뛰어났기에 무도군의 백성들은 별탈 없이 양부의 명에 따라 차례대로 이주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루는 조비가 시중 유역 등에게 무도태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자 모두가 양부를 천자를 보좌하는 고관의 절개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조비는 양부를 임명하려 했으나 그 전에 죽어버렸으니 강직한 성품을 가진 양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양부는 조예 시절의 부름을 받아 성문교위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조예가 항상 가죽 신발을 신고 옥색 비단으로 만든 반소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황제인 조예에게 이것은 어떠한 예법에 따른 복장입니까? 라고 말하며 질문을 가장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로부터 조예는 스스로 예법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으면 양부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예가 처음으로 궁궐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미녀들로 후궁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많은 새와 참새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부는 상소를 올려 요임금과 순임금은 천자의 덕으로 나무람을 구하고 간언을 요구했습니다. 훌륭한 우임금은 부지런히 공적을 쌓으며 소박한 궁궐을 추구했습니다. 상탕은 가뭄이 왔을 때 자신에게 허물을 돌렸습니다. 주문왕은 자신의 아내를 처벌하여 집안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문제는 절약과 검소를 몸소 실천하여 검정물을 들인 거친 명주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군주들은 모두 아름다운 명성을 드러내고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선한 정치라는 것은 검소와 절약에 힘쓰고 백성의 힘을 중히 여기는 것이며 이른바 악한 정치라는 것은 마음 가는 대로 욕심을 채우고 욕망에 자극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와 촉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군대가 외지에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움직일 때 여러 차례 깊이 생각하시고 이리저리 헤아리신 뒤에 실행하시고 출입을 할 때도 심히 신중하시고 과거를 본보기 삼아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 같으나 일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내렸고 또한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많은 천둥과 번개가 내리쳐 새와 참새들이 죽었습니다. 천지신명은 왕을 자식으로 삼으니 정치에 부당함이 있으면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어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땅히 천하의 큰 신의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사마 조진이 촉을 정벌했으나 포구를 만나 진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양부는 상소를 올려 얼마 전에 여러 군대가 비로소 진군하였으나 곧바로 큰 비로 인한 재난이 발생해 험한 산길에 막힌 지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군량 물자를 실어서 보내는 노고와 짐을 등에 지고 어깨에 매는 고통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많은데 만약 보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본래의 계획이 어그러질 것입니다. 병법에서 말하길 유리하면 진군하고 불리하면 물러나는 것이 군대를 잘 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육군을 산골짜기 사이에 가두어 놓은 채 계획이 없이 진군하고 물러나는 것 또한 못하게 하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무왕이 군대를 물렸으나 상나라는 마침내 망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정한 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마땅히 명확한 조서를 내려 먹는 것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여야 하고 기교하고 진귀한 사치품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옛날에 소신씨는 무사한 시대의 소부에 임명되었음에도 사치스러운 음식을 줄일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은 군용으로 쓸 것도 부족하므로 마땅히 더욱더 절약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조예는 즉시 여러 군대에게 퇴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예가 조서를 내려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논의하게 하자 양부는 의견을 내요. 좋은 정치를 이룩하는 것은 어진 인재를 임명하는 데 달려있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농업에 힘쓰는 데 달려있습니다. 만약 어진 일을 버리고 사사로이 친한 사람을 임명한다면 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궁궐과 관청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높은 누대와 정자를 짓는 것은 백성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 이것이 농업에 해를 끼치는 것 중 가장 큰 해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는 또 상소를 올려 궁인들 중에서 총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려 했고, 이에 황제의 창고를 주관하는 관리를 불러 후궁의 숫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으나 관리는 옛 법령을 지키며 궁정의 비밀이니 외부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양부는 분노하며 그 관리에게 장령 100대를 내리고는 나라가 국영과는 비밀을 나누지 않으면서 반대로 하급 관리와는 비밀을 나눈다는 것이냐 라고 말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예는 양부를 더욱 공경하면서도 꺼려하게 됩니다. 조예가 매우 사랑했던 딸인 조숙이 돌이 되기도 전에 여절했기에 조예는 매우 슬퍼하며 그녀를 평원공주로 추종하고 낙양의 묘를 세워 남릉에서 장사를 지내려 합니다. 그리고 조예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려 하자 양부는 상소를 올려 문왕제와 무선왕후께서 돌아가셨을 때 폐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직을 중요하게 여기고 뜻밖의 일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어린 아기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하십니까? 라고 조언했으나 조예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예가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해 포도에 새로운 궁궐을 지었고 또 낙양에도 궁정과 높은 누각을 세웠기에 양부는 상소를 올려 요임금은 띠풀 지붕으로 된 집을 존중했기에 온 나라가 자신의 거처에서 편안할 수 있었고, 우임금은 궁시를 소박하게 했기에 천하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옛날에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과 정사의 밝은 임금은 궁시를 최고로 높이고 아름답게 하여 백성들의 재산과 힘을 쇠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라 거랑은 옥으로 된 궁궐과 상아로 장식된 회랑을 지었고, 상나라 주왕은 경궁과 녹대를 만들어 사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영왕은 장화대를 지어 자신이 그 화를 받게 되었고, 진시황은 아방궁을 지어 재앙이 그의 자식에게 미쳤으므로 천하가 배반하여 두 세대 만에 멸망했습니다. 대체로 보아 만백성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귀와 눈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아직 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두 오랑캐가 서로 연합하여 종묘를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하기에 10만의 군대가 동쪽과 서쪽으로 분주하게 달려가고, 병경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으니 농부는 생업을 잃고 백성들은 굶주린 얼굴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를 걱정하지 않으시고 궁궐을 짓는 것에만 몰두하며 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죽음으로써 만일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죽는 날이 곧 사는 날과 같을 것입니다. 삼가 관을 두드리고 목욕 재개를 하여 가장 무거운 형벌을 엎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간언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 합니다. 이에 조예는 양부의 충언에 감동하여 자신이 직접 조서를 썼어 양부의 상소에 답장을 보냈으나 양부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양부는 늘 조정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직한 모습으로 임하며 천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예에게 수차례 간쟁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마다 관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조예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부는 눈을 감았는데 집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양부를 평가하길 양부는 강직하고 정직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른 말로 강하였으니 그 밤에 고결한 홍모에 버금간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양부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